사람을 처음으로 죽인 날, 박영란은 119 대신 붓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사람 하나를 잃었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도 끝내 입술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한 번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다리는 전부 끊겨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박영란은 그 문장을 소리 대신 손끝으로만 수십 번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요즘 들어 박영란은 뭔가 심하게 뒤틀려 있었는데요. 웹툰 정식 연재 제안을 받았을 때도 속으로는 세상이 확 열리는 느낌이었지만 얼굴은 끝까지 환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캔버스 앞에 서면 설렘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늘 고성희의 목소리였거든요. 영나야, 예술은 취미로도 빛나. 내 자리는 엄마 옆 조용히. 겉으로 들으면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숨을 평평하게 눌러버리는 커다란 돌덩이처럼 가슴 위에 올라앉은 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식탁에서 터졌습니다. 박진석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고성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다음 주엔 이상훈 씨 댁이랑 식사해. 약혼 얘기 마무리하자. 박영란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살짝 내려놓았고 맞은편에 있던 이지환이 눈빛으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딸의 표정을 피하듯 시선을 돌리더니 이렇게 덧붙였어요. 영나야, 네 그림은 네 방에서 충분히 박수 받아. 밖에서 박수까지 욕심내면 균형이 무너져. 그 말은 결국 네 꿈은 집 안장식이라는 뜻이었는데요. 박영란은 그 자리에서 숨을 아주 길게 참아냈습니다. 숨이 길어질수록 마음 안쪽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게 굳어지더라고요. 밤이 깊자 박영란은 혼자 작업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캔버스 위 선 하나가 어긋날 때마다 낮에 들은 말들이 되감기듯 재생됐어요. 밖에 빛은 엄마가 막아줄게. 이상했어요. 막아준다는데 왜 더 어두워지는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외부 컨설턴트로 알려진 남자, 이름 석자만 남기고 늘 그림자처럼 사라지던 인물이었죠. 이 사장님 건 네가 떠들면 네 연재는 물 건너가. 한 줄짜리 메시지는 위협이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사실 통보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영란은 잠시 눈을 감았는데요. 그 남자가 엄마의 말투를 빌려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 자리는 여기야. 다음 날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나는 왜 자꾸 누군가가 정해놓은 자리로만 밀려날까요? 이지환은 단순한 위로 대신 이렇게 말해줬어요. 영나야, 네 자리엔 네 이름 쓰자. 내가 옆에서 지킬게. 그 말이 참 고마웠는데요. 현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밀려왔습니다. 약혼 일정이 금방 확정됐고 고성희는 어른들끼리 다 얘기 끝났어라는 한 문장으로 대화를 닫아버렸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그날 저녁에 생겼습니다. 고성희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컨설턴트가 작업실로 찾아왔거든요. 그는 박영란의 웹툰 제안 메일을 손에 들고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잘 붙잡으려면 조용해야 해요. 엄마 말 잘 듣고. 박영란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꿈은 왜 늘 조용해야 하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조용한 미덕이 너 같은 애한테는 제일 잘 어울려. 그 말이 박영란을 한 번에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차가운 결정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조용히. 대신 오래. 두 번째 균열은 약혼 미팅 날 벌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상훈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거든요. 영나 양은 결혼하면 그림 정리하자. 재단 행사 도우면 좋겠어.
박영란은 물 한 모금을 힘겹게 삼키며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고성이는 크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얘가 손재주가 좋아요. 새로 오픈하는 전시장 안내판 같은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작가가 아닌 안내판이 박영란의 미래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어요. 그녀의 꿈은 더 이상 뒤로 미뤄둘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세 번째 균열은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웹툰 플랫폼의 정식 계약서 초안이 도착했는데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작가님만의 세계를 믿습니다. 그 한 줄을 읽고 나서야 박영란은 마음을 정리했어요. 내 세계를 나 말고 누가 믿어주지? 그런데 같은 시각 컨설턴트에게서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계약은 힘들어질 거야. 가족이 반대하면 시장도 반대해. 그 문장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가느다란 줄 하나를 끊어버렸습니다. 밤 11시 다시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컨설턴트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는 계약서를 비웃듯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고요. 철없지 않게 일 키우지 말고 다 좋게 넘어갈 수 있을 때 넘어가요. 박영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시켰나요?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있어. 그 순간 박영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엄마에게 무시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격 전체를 가구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다는 걸요. 필요할 때만 꺼내놓고 자리 바꿀 때는 밀어버리는 물건. 내 자리를 누가 정했는지 이제는 알겠다. 그 다음 일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큰 소리도 없었고 날카로운 도구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들이 한순간 서로의 숨을 밀어냈을 뿐이었어요. 작업실 공기가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지나갔고 누군가의 균형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박영란은 손을 뻗었습니다. 부축하려고가 아니라 멈추지 않으려고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은 뒤 박영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전화할까? 손이 휴대폰 위에서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119를 누르는 순간 모든 게 사건이 되고 엄마의 말은 영원한 낙인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뭘 했니? 조용히 있으랬지. 그 목소리가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 너무 생생해서 부정하기 힘들었어요. 박영란은 결국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고가 죄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여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영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약혼은 잠깐만 미루면 안 될까요? 고성이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죠. 영란야, 좋은 시기는 놓치면 다시 안 와.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여전히 무시였고, 여전히 박영란을 가구처럼 취급하는 태도였습니다.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엄마가 아는 세상에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날 밤 박영란은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컨설턴트가 마지막으로 두고 간 명함, 메모, 그리고 부러진 목재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구체를 입 밖으로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다만 자신이 지금 어디까지 와버렸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돌아가려면 엄마에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꿈을 접고 약혼식에 웃는 얼굴로 서야 하고 조용한 미덕을 또 한 번 칭찬처럼 삼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영란은 더 이상 조용하게 살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엄마의 침묵이 칭찬처럼 들리던 시절은 끝났거든요. 조금 뒤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이지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박영란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말했어요. 오빠, 나 이제 내 이름을 내 자리 위에 써야 할 것 같아. 이지환은 잠시 박영란을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쓰자. 그 한마디가 위로인지 배웅인지 아니면 마지막 응원인지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왜냐면 그 이름을 쓰는 순간 누군가는 분명히 그 글자를 지우러 올 테니까요. 그날 이후 박영란은 변했습니다. 비명 대신 낮은 목소리를 골랐고 울음 대신 문장을 택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작은 각주를 하나 달아두었어요. 작가가 작품을 지키는 동안 세상은 작가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독자들에게는 멋진 수사처럼 보이겠지만 박영란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그녀를 가구처럼 밀어 넣으려 한다면 이번에는 조용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이야기의 끝을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살인이라는 단어가 법과 양심 사이에서 어디쯤 걸려 있는지도 이 집의 진실이 어디까지 떠밀려 나올지도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박영란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딸로만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이미 넘어서는 선택으로 증명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성이가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에는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엄마가 제일 먼저 바꾸려 드는 건 늘 딸의 목소리였거든요. 이번에도 분명히 그럴 텐데요. 이번에는 딸이 먼저 말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엄마, 조용한 미덕은 여기까지예요. 나 이제 내 소리로 말할게요. 그 말이 누구에게 닿을지, 누가 먼저 무너질지는 아직 가려져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집의 침묵은 더 이상 칭찬도 안전망도 아니고요. 이제 침묵은 증거가 되고 목소리는 마지막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박영란은 자신이 무엇이 되어버렸는지를 끝내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